저는 부동산을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식들한테만 좋은 겁니다. 총 시드가 1억 9,300만 원이 맞나요? 그러면 거의 한 9배 정도가 부른 게 맞나요? 이게 1400% 수익률이라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파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파서 저기 맞고. 지금 아버님, 어머님 나이에선 이 자산을 지켜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연금 절세 계좌에서 10억을 유지한 채로 연에 5천만 원을 받아내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현재는 지금 화곡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제가 태연님이랑도 같이 집을 구하면서 이제 익히 들었었는데, 순자산을 자세히 적어주셔가지고 보니까 16억 2천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집이 2억이고 주식이 13억 정도. JPI나 JPQ 같은 것들, 슈드 이런 것들 이미 들어가 계시던데, 처음에 이 주식을 시작하셨던 게 총 시드가 1억 9,300만 원이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거의 한 9배 정도가 부른 게 맞나요? 네. 4848 하지 않고 올라갔던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계세요.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좋다 하는 거는 다 들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약점이 돼요. 지금 부모님한테 가장 필요한 건 노후 준비예요. 그죠? 그러면은 집이나 주식이나 이걸 팔아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배당을 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놀랍게도 엔비디아가 제일 많아요. 수익률도 아주 많이 났는데 이왕이면은 지금은 ETF로 공략을 하는 것이 사실은 좋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노후 준비를 할 때 95세까지만 제가 계산을 합니다. 생애 주기를. 그러면 아버님이 30년, 어머님이 약 35년 정도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제가 40년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지출이 생활비로만 한다면 얼마 정도가 쓰여질 것 같으세요? 제가 잡은 게 400에서 500까지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너무 맞아요. 60대에서 70대 분들 상담 드릴 때 보통은 45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당장 뭐 내일이라도 일을 그만두시고 노후 준비가 시작되어야 된다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돈은 1년에 5,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40년을 더 쓴다고 하면은 21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태연님은 집을 사서 그걸 주택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을 추천을 하셨는데, 근데 어머님이 이미 주식으로 자산을 불려오신 상태라 주식에서 계속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세팅을 해놓는 것도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언제 병원에 갈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섭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 생활비는 2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파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파서 저기 맞고. 그러다가 이제 집 2억짜리 하나 남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는 집이 필요 없는데? 라고 하시면 그냥 주식을 배분하세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를 조금 조절을 해서 배당 쪽으로 늘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개별주를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예측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그래요. 확 떨어지면은 왜 떨어졌지? 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진짜 매일매일 여의도 가서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도 그걸 찾기 위해서 떨어지고 나서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주를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여기서 다시 부동산 얘기를 해볼게요. 태연님이랑 어머님, 아버님은 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대화가 된 상태인가요? 부동산 매수에 대해서는 거의 다 거부하시는 느낌입니다. 워낙 오래 이 동네에 오래 거주하시기도 하셨고 새로운 거주 형태에서 살아보는 거 나쁘지 않으나 그것까지 내가 감당하는 그 기회비용 자체가 큰 것 같다. 저도 보면서 아파트에 굳이 가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장이나 가게나 교회, 제가 다니는 수영장이 다 도보로 갈 수가 있는데 굳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부동산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보다 안전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돈이 돌아야 돼요. 현금이 계속 도는 형태로 가야지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묻어둘 일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부동산을 사면 자식들한테만 좋은 겁니다. 주택연금을 받는다 해도 주택연금 많이 나와요. 뭐 250, 350 나오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주식이 배당으로 250, 300씩 만들기가 충분해요.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450을 만들려면은 얼마 정도의 배당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네요, 결국에. 저는 어머니, 아버님, 전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전 진짜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 오히려 주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제가 감독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님. 네.
이제 영임님 상담을 해드리려고 앞에 감자님을 이렇게 짠 하고 모셔왔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한 5번 넘게는 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파악하려고 하고 생각도 되게 많이 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적금을 안 하고 아들이 이제 주식을 하는 걸 권유를 해줬어요.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주식하는 사람 다 망한다고 했는데 이걸 하라고 해야 되는 거야, 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하는 거를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적금에서 이자가 없으니까 주식을 한번 해보자 해서 남편을 설득을 해서 매월 적금식으로 이게 모아간 총 원금이 1억 9천 네, 정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1억 9천이 지금 10억 이상이. 그렇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 너무 잘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거든요.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까지 들어오고 일을 하는데 누리는 건 없어요.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거를 해서 차곡차곡 모아가다 보니까 이걸로 버는구나. 근로저축 갖고는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부를 이룰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상담하는 거 보고 보라님이 사실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부동산은 현재 상태 유지, 그리고 개별주는 매도하고 ETF 쪽으로 갈아타라. 월 450만 원 현금 흐름을 한번 세팅을 해보자. 이걸 한번 서초감자라는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보라님의 상담이랑 제 생각이 너무 일치해가지고 그거 보면서도 저도 그렇게 상담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의견이라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나는 것도 처음 봤고, 그리고 심지어 포트폴리오에 엔비디아가 제일 많은데 이게 1400% 수익률이라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이제 생활비를 준 거잖아요. 적금식으로 하라고 돈을 준 건데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씩 사게 된 거거든요. 매월 그냥 적립식으로 그냥 계속 모아가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또 액면 분할을 하게 되니까 그 숫자가 배로 늘어나게 된 거고. 근데 그거를 금액이 커지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이면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는데 거의 2억이 되는 돈이잖아요. 쉽게 매도할 생각조차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타이밍이 되게 좋은 타이밍에 그 아드님께서도 상담을 요청해 주셨고, 제가 이게 깜짝 놀란 건 보라님하고 상담했을 때가 16억 6천 정도였고, 그때 저한테 대차제조표를 보내주실 때가 평가 금액이 10억으로 찍혀 있었어요. 네,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행히 지금 촬영 시점으로 올라간 거고. 다시 11억 5천으로 회귀했어요. 지금 14억 5천에서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억 단위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 어머님 나이에선 이 자산을 지켜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너무나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보라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개별 종목은 조금은 정리하고 ETF 쪽으로 슬금슬금 옮겨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될 겁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했는데, 아버님이 퇴직하기 전 현금 흐름과 퇴직 후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사실상 현금 흐름 450을 만드는 거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퇴직 후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하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450을 우리가 목표로 잡았으니까 약 309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틀 전에 평가 금액을 제가 받았을 때 11억 5천만 원의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억 5천으로 하려고 하다가 1억 5천은 좀 남겨둬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10억을 가지고 우리가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10억으로 5% 정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면 연에 5천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월로 환산하면 416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는 15.4%를 떼고 받죠. 배당 소득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따지면 월에 352만 원이 나옵니다. 그거 하고 국민연금 나오는 거 하고 맞춰지면 맞아요. 채워지기는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당 5%만 따박따박 받으면 국민연금 141만 원에 352만 원이 더해져서 493만 원의 현금 흐름이 세팅이 끝나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10억의 원금은 유지되거나 야금야금 상승하게 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제일 좋죠. 그게. 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걸 두고 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4%로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배당 5%는 조금 또 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로 잡아봤는데 이 4%로 잡으면 333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배당 소득세 빼면은 282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국민연금 141만 원에 282만 원을 더하면 423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연 4% 이상의 배당을 받기만 하면 문제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과세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해결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과세가 되죠. 왜냐면 전이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넘으면 안 되고. 금융송화 과세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보험료가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보험료가. 그래서 포인트는 우리는 연에 5천을 받으면서 금융소득 종합 과세랑 건보료를 피할 겁니다. 이제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랑 ISA 계좌를 무조건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아버님 그 결정세액을 좀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결정세액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세액공제는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는 안 돼, 둘 다. 두 분 다 그거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SA랑 연접펀을 무조건 1순위 계좌로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접펀이랑 ISA 계좌에서 나오는 배당은 금융소득 안 종합과세 잡히니까. 대상자가 안 해당이 잡히고. 안 됩니다. 건보료도 미합산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영임님도 연에 1,800만 원 연금저축펀드로 넣어야 되고요. 최대. 남편분도 연접펀에 1,800만 원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ISA 계좌도 영임님도 연에 2천만 원 최대로 넣으셔야 되고요. 남편분도 2천만 원 최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연에 7,600만 원을 절세 계좌로 몰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분이 일하는 동안에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 이 절세 계좌로 몰아두셔야 돼요. 이게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연금저축펀드는 공제가 저희가 받을 게 없어서 그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거죠. 맞아요. 배당도 그렇지만 사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매매 차익 있잖아요. 매매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보통 일반 계좌에서 굴리면 15.4%를 떼가요. 근데 연금 계좌에서는 15.4%를 안 내요. 매매 차익은. 그래서 이건 꼭 활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ISA 계좌에서도 200만 원까지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가서 배당 받는 것도 9.9%밖에 안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계좌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며느리 분이시죠? 네. 며느리님께서 제 강의를 들은다고 했으니까 그 강의를 한번 나중에 참고하시면 분명히 또 이해도가 더 빨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하나를 더 개설해 주세요. 두 개. 두 개를. 왜냐하면 나중에 연금을 개시하면 그 다음은 넣고 싶어도 돈을 못 넣거든요. 근데 또 혹시나 우리가 투자금이 생기면 또 연접펀 계좌에 또 넣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는 빈 계좌라고 생각하시고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연접펀은 5년이 지나야지만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그래서 빨리 만들면 빨리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커버드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신문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네, 그게 궁금했어요. 요즘에 커버드콜이 주로 받을 수가 있고 초에 받고 말에 받고 두 번을 받는 거를 계속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나중에 노후가 돼서라도 커버드콜 전략을 안 쓸 것 같아요. 우리는 원금을 유지한 채 계속 따박따박 배당받는 전략을 가져갔잖아요. 이거 너무 아까워.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거를 다 쓰고 죽겠어 라고 하면 커버드콜로 10% 15% 받아가면서 원금 깎아가면서 그냥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통장에 10억이 딱 찍힌 상태에서 그냥 배당만 따박따박 받는 거랑, 그래서 원금이 계속 줄어들면서 받는 거랑은 느낌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커버드콜 전략은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지고 계신 커버드콜은 없애고. 저라면 매도하고요. 굳이 거기서 배당을 지금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제피주도 있는데 그것도 네, 마찬가지인 맞아요. 거예요? 다 제피,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를 매도하고 그 엔비디아의 상승이 아쉬우면 그냥 나스닥을 사면 되거든요. 나스닥에도 엔비디아 비중이 꽤 많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내가 매도하고 엔비디아가 막 5%, 10%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나스닥도 같이 따라가 주는, 그리고 나스닥이 조금 불안하다 하면은 그냥 S&P를 사더라도 설사 얘가 5% 올라가서 S&P는 2%밖에 못 올라갈지언정 떨어질 때 얘가 5% 떨어지면 얘는 2%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한 자산으로 그냥 안전하게. 갈아탄다. 근데 대신에 이들도 커플링 된다. 팔란티어를 매도했지만 그래도 만약 그게 조금 아쉬우면 팔란티어를 많이 담고 있는 ETF를 매수하시면 돼요. 혹시 ETF 체크 활용하시나요? 그 ETF 체크라는 어플에서 팔란티어를 검색하면 그 팔란티어 비중이 가장 많이 있는 ETF가 나와요. 그럼 그 ETF를 보시고, 아, 내가 팔란티어를 매도하고 좀 팔란티어가 아쉽다 하면은 조금 여기에 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따라갈 겁니다. 저는 근데 그냥 개별 종목을 추종하는 그 무엇도 사실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네, 싫어요.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가서 그걸 기업 분석을 해본 적 없거든요. 인터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시대를 편승한 거지, 탄 거지, 분석을 잘해서 지금의 돈이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그 태연님한테 말씀드릴 때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진부하지만 너무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이게 내가 떨어지더라도 더 자신 있게 담을 수 있나? 더 못 담는다면 그거는 내가 그 자산을 확신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무지성으로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좋다고 하니까 다 뉴스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담아 가시면 사실은 조금은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250만 원은 꼭 빼주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손익통산 되시는 거 아시죠? 해외 계좌에서는. 네네. 그래서 마이너스 난 종목은 12월 기준으로 무조건 그게 어떻게 됐던 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손익통산 돼서 지금까지 수익을 조금 해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지 그러니까 손실난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보면서 차라리- 난 이런 게 더 무서워 사실.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랬으면 엔비디아도 조금 더 팔아서 그거를 맞출 네.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맞아요.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수익률이 너무 좋은데. 지금 그 해외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국내 계좌에 들어가 있는 네. 개별주는 완전히 다 매도를 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무조건 매도합니다. 저는 내년에 쓸 1억 5천하고 또 이번에 너무 매매를 많이 해서 양도소득세가 엄청 나올 거예요. 6천이에요. 그거를 얼마 써야 되냐?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별주를 조금 남겨놓은 거거든요. 차라리 이 개별주도 저라면 매도하고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어찌됐건 지금 현금성 자산을 그냥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디 혹시 두고 계세요? CMA에 두고 계세요? 아니요. 그럼 주식 계좌에 두고 계세요? 예. 다 주식으로. 아, 그러니까 주식이에요. 너무 많아요. 아 주식 계좌에 그냥 예수금의 형태로 예, 두고 예, 계세요? 다 그런 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안 되고요. 이 돈은 CMA 통장에 옮겨두거나 ETF를 하나 조금 말씀드릴 건데 ISA는 한번 빼면은 다시 못 넣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SA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킹형 ETF라고 해서 그냥 주가가 이렇게 쭉 그냥 매일매일 그냥 상승하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분배금을 줘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주면서 사실은 주가는 마치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배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거기에 둬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현금으로 두면은 내 돈이 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파킹형 ETF를 활용해 주시고요. 엄청 심플한 겁니다. 지금 국내 주식 다 매도해서 예수금으로 놔두시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지금 시지금, 저도 시지금리 액티브에 심지어 저희 회사 돈도 안 쓰는 돈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일 안정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주식을 조금 분할 매수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매수하시면 돼요. 내가 아들의 심정으로 생각하면 나는 미국도 안 가셨으면 좋겠거든. 그럼 어제도 걸어놨어요. SPYM을 걸어놨는데 아 M 사셨어요? M 사려고 걸어놨는데 안 매수가 사셨어요? 안 됐어요. 아 낮은 가격에 매수 걸어놓으셨구나. 중독이신 것 같은데 계속 사시면 진짜 계속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450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 주식에 남는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단은 포지션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해외 주식 계좌에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가지고 있는 개별 주식을 좀 매도하고 심플하게 ETF 형태로 담아둔 다음에 미국 주식에 그 다음에 이제 12월 연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250 세팅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넘어서 이제 국내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계산해 봐요. 근데 그게 7,600이 안 돼요. 7,600이 안 되면 그 남는 돈 있잖아요. 그 남는 돈을 환전해서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게 10년짜리예요? 거의 10년짜리. 왜냐면 거의 7억이 있으시니까요. 그래도 근데 지금 이렇게 오신 게 정말 일찍 오신 거예요. 아니었으면 계속 묶여 있을 뻔했어,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쭉 흘러갔으면 5년이나 10년 뒤에 미국에서 자산이 한 뭐 20억 이렇게 돼 있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꺼내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배당주를 세팅을 하겠죠. 그럼 이제 세금 다 때려 맞는 거예요. 아, 숙제가 많네요. 그래도 오늘부터 당장 하실 태연님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보면 다들 그냥 S&P 사서 뭐 배당 나온다 10억 넣어놓으면은 333만 원씩 나옵니다. 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막 떼이는 게 막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걸 알고 하시려면 감자님의 재무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너무 소중하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연금 절세 계좌에서 10억을 유지한 채로 연에 5천만 원을 받아내는 거다. 근데 이 연에 받아내는 5천만 원이 꼬리표가 없는 돈으로 내가 만들어 버릴 거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안 걸리고 건보료도 없내고 나는 그 돈을 받아낼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세팅을 어떻게 과정을 가져갈 거냐. 근데 지금 자산의 비중이 해외에 다 있으니 해외에서 빼서 일로 가져오는데 다 빼서 가져오면 사실 여기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으니까 여기서 7,600만 원어치만 가져와서 넣어라.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여기 있는 돈들이 이제 차근차근 여기 와 있겠죠. 혹시 저기 제 거를 남편
한테 양도하는 것도 방법이. 그래서 사실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계좌를 나눠서 250, 250 그 비과세 그러면 더 한도를 커지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받는 게 더 좋죠. 이게 만약에 남편분 걸로 이전돼가지고 250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제가 이건 한번 알아볼게요. 아, 근데 오늘 들으면서 근데 이게 진짜 한 사람한테만 돈이 모여 있는 것도 좋은 게 아닌 것 같고 그럼요. 무조건 한 계좌나 한 종목에 들어가 있는 것만도 좋은 게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이게 리밸런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걸 손을 대지를 못하니까 돈은 커지니까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스타트를 끊느냐가 저는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스타트를 처음에 그 두 계좌를 나눠가지고 스타트를 끊었다면, 그리고 애초에 연접펀이랑 ISA 계좌를 풀로 채우면서 그 다음에 해외 계좌를 활용했다면 훨씬 더 그 세팅 자체가 좋았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전 영희님의 리스트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쌓아오셨지를 보니 복귀해 보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배워온 대로 한번 해보실 거야. 해보시다가 이제 이렇게 쫙 많이 나뉜 게 아닌가. 근데 이제는 사실 어느 정도 귀를 막을 때도 됐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이제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데 보세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삼성 하이닉스 사러 간다라는 이야기만 댓글에 다 달렸어요. 저희한테. 누가 부동산을 요새 사냐. 다 어떻게 됐나요, 코스피가. 좀 불안해 죽겠어요. 너무 불안해요, 진짜로. 오늘 뭐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죠. 저런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정말 그 세금으로 다 없어질 적이었는데 지금 딱 아들 덕분에 돈보라님도 만나고 서초관장님도 만나서 지금 딱 리밸런싱 할 단계, 내가 어떻게 정말 노후를 준비해야 될 건지 그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은 돈을 벌 줄 알고 모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그리고 운용할 줄 알고 불릴 줄 알면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잘 써야 되고 잘 운용해야 되고 잘 불려야 되거든요. 이제 영임님께서는 쓰는 것도 좀 쓸 수 있어야 되고 저기도 써보고 여기도 써보고 하면서 잘 리밸런싱 하셔가지고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했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네. 정말 저도 많이 이 계좌 보면서도 많이 배웠고, 제가 지금 뭔가 이런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뭔가를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투자는 더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배우는 자리가 됐고, 그래도 대신 제 말이 설득이 되셨다면,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면 꼭 그렇게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실천할게요. 정말 매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딱 그 계좌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재무 상담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아래 감자님 상품 링크 있으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고 리밸런싱도 하시고 자산관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돈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희님. 네네. 제가 방금 세무사님하고도 한번 연락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증여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세금적으로 아끼고요. 이렇게 세금 얼추 해보니까 9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엔비디아를 네. 증여하시고 그 다음에 네. 1년 뒤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